이런 천연가스나 유전 이런 데는 그 폭격하지 않는 걸로 불문율처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의 밥줄을 끊는 거잖아요. 이런 일은 없었어요. 지금까지 중동 전쟁이 많이 있어도 상대의 밥줄을 뭐 천연가스 유전 뭐 이런 데를 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이 불문율을 넘겨서 그것까지 폭파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국제 시장에서는 원자재가 이제 가격이 엄청나게 이제 변동성이 엄청 커지죠. 원자재는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금과 그리고 이제 그 원유 이런 등의 이제 원자재는 많아요. 커피, 코코아, 생유, 돈우, 뭐 밀, 뭐 그 대두 뭐 이런 것까지 다 원자재로 들어가는데 원유 금값은 이제 전 고점 3,400 몇 불이죠? 3,500불 정도 되는데 1온스당 3,500불 정도 되는 그 2,500불, 3,500불이죠 지금. 여기 이것이 이제 다시 터치해서 조금 약간 내리기도 했는데요. 원유로는 이제 원유의 지표는 가장 뉴스에 많이 나오는 게 WTI 원유. 여기가 텍사스유거든요. 미국에서 거래되는 텍사스의 중진류를 말하는 거고, 브렌트유도 유명해요. 브렌트는 북해 지역에서 거래되는 그런 지표를 말하는 거고, 듀바이는 이제 중동에서 거래되는. 근데 가장 시장 지표는 이 WTI 쪽 지표를 많이 쓰고 그래요. WTI하고 브렌트는 한 2달러, 3달러 정도 차이가 좀 있지만 그래도 서로 이제 뭐 거의 비슷하게 갑니다. 이 브렌트는 어디냐면 영국하고 노르웨이 사이의 바다가 북해라고 그래요. 거기서 유전이 어마무시하게 아주 오래 전부터 기름이 거기서 콸콸콸콸 나와. 노르웨이가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노르웨이는 생산 시설이 없거든요. 근데 그 땅 파가지고 바다에 북해 유전을 파가지고 그래서 이제 잘 먹고 잘 사는 데가 노르웨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사우디에 이민 가기는 어려워도 노르웨이 이사를 가려면 노르웨이 가면 좀 춥긴 해도 거기가 이제 브렌트유예요. 이제 이런 원자재가 굉장히 급등해서 60달러 때 초반까지 막 떨어지다가 갑자기 75달러까지 막 오르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것이 상승세가 꺾이질 않고 더 올라가고. 천연가스도 내려가서 엄청 저점에 있었는데 다시 또 천연가스도 꿈틀꿈틀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탁 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나라 이제 유가증권 시장에도 엄청난 타격이 있을 거다 생각을 했는데 웬걸 2,900까지 올라갔다가 이제 전쟁 났어요. 그러면 2,800으로 뚝 떨어지는 거 아니야 했더니 조금 내리다가 다시 올라와서 2,950네요 지금. 2,950 3,000포인트가 되고 있어요. 이런 거 보면 이 현재 어떤 상태냐면 세계 전쟁 이슈보다 우리나라의 정책이 지금 이기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자산시장은 이제 윤 정권 시대는 자산시장이 얼어붙어가지고 거의 모든 자산시장이 줄줄줄 세서 다 내려왔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당선된 지 며칠밖에 안 됐는데 자산시장에 그 사람들이 환호해서 자자자 다 올리고 있단 말이에요. 부동산도 올리고 주식도 올리고 등등의 다른 것들도 다 올리고 있어요. 이것은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답은 간단해요. 이제 바로 통화량이죠. 통화량 M1, M2, M3가 있어요. 통화량을 M1이라고, M2라고, M3라고 하는데 M1은 가장 협의적인 통화. 그냥 은행에서 이제 예금 됐던 이런 거 정도를 말하는 거고, M2라는 것은 이제 광의적인 통화라 해가지고 적금까지 등등의 몇 가지 더 통용되는 통화의 양을 M2라고 하고, M3는 훨씬 더 넓은 더 광의적인 통화가 M3라고 그래요. 통화량이 증가하면 시장에 돈을 많이 풀면
그걸 보고 유동성을 증가시킨다. 이제 아베가 한 것이 아베노믹스라고 그러는데 아베노믹스가 딴 게 아니에요. 통화량을 증가시킨 거예요. 돈을 엄청나게 풀어가지고 계속 일본 은행에서 계속 돈을 찍어서 국채를 계속 사주고 또 다른 회사채도 다 사주고 주식도 다 사주고 그러니까 한국은행에서 주식 사주고 땅 사주고 뭣도 사주고 채권 사주고 다 사줬던 게 아베노믹스거든요. 그래서 시장의 통화량이 엄청나게 많아진 거야. 그러니까 M2, M3 증가율이 엄청나게 높아진 거죠. 이걸 뭐 유동성이 증가됐다라는데 이제 윤 정권에서는 이거를 축소시켰죠. 예산 깎고 뭐 부자들한테는 세금 감세해주기도 하고 뭐 또 줄이고 복지 예산 줄이고 무슨 지원되던 정치 예술 예산 다 줄이고 그래서 M2 증가율이 낮아지고 지금은 M2 증가를 더 시킬 거라는 우리가 곧 있으면 25만 원 받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다 받을 거란 말이야. 10만 원에서 조금 더 플러스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대부분 그냥 25만 원을 받고 좀 더 받는 사람 3, 40만 원 받고 이걸 가지고 좋다 나쁘다 하지 말고 좋다 나쁘다 하는 게 아니고 자 그러면 이제 통화량이 증가되는 거예요. M2가 이제 증가되니까 통화량이 증가되면 그러면 세상에 돈이 많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인플레이션도 돈이 많아지는 거거든요. 물가가 오른다는 거잖아요. 이제 그러면 환율이 원화가 절상이 되고 인플레가 되면 원화가 똥값이 돼요. 그럼 달러 값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시중에 돈도 많아지게 돼요. 그러면 이제 나한테 돈은 없고 월급은 똑같은데 물가는 막 오르고 이런 게 인플레잖아요. 이때도 자산시장이 또 올라요. 신기하게. 왜냐하면 M2가 증가되니까 인플레가 일어나면 자산시장에 그 땅값도 올라가고 주식가도 올라가요. 그래서 그 통화가 이제 약세가 되고 막 이렇게 되면 그런 나라의 주식들이 짜자자작 올라가고 땅값도 짜자자작 올라가고 내 돈에 돈은 내 주머니에 돈은 없고 땅 가진 사람 또 주식 가진 사람은 그냥 바바박 올라가거든요. 어쨌든 원리가 그래. 그런 원리로 인해서 지금은 우리 그 나라 자산시장에 꿈틀꿈틀 하고 있는 게다가 상법 개정까지 하겠다고 달려드니까 상법 개정 이거는 반드시 하겠다라고 지금 벼르고 우리 윤거사께서 참 잘못하신 것이 이걸 거부권을 행사하셨어. 잘한 건지 잘못한 건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거부권을 행사하셨는데 이때 상법 개정한 거는 어떤 거였냐면 좀 완화적이었어요. 그러니까 기업에 있는 사람들한테 약간 편들어줘서 그래도 너무 심하게 개정하지 말자. 그래도 윤거사님이 자꾸 거부권 하니까 거부권 안 할 만큼 좀 약화시켜서 상법 개정안을 올렸거든요. 근데 우리 윤거사님은 우리 기대랑 다르게 거부권을 행사하셨어요. 악에 바친 민주당의 사람들은 제대로 한다. 제대로 해서 상법 개정을 제대로 하겠다 해가지고 제대로 다시 올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때는 1년 후에 공포하기로 했어. 통과했으면 윤거사님이 통과시켰으면 1년 후에 공포하기로 했었거든요. 약화된 상법 개정으로. 그런데 다시 다시 상정된 상법 개정안은 제대로 하는 센 데다가 통과되자마자 공포하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새로 변하는 상법 개정이 제일 중요한 게 주주 친화적인 거죠. 주주에게 주주의 이익을 더 대변해라.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나라의 회사들은 대부분 개인 회사가 아니라 법인입니다. 법인을 만들어서 회사를 해요. 개인 회사는 별로 없어요. 개인 회사는 조그만한 이렇게 이런 데고 다 법인을 만들어서 해요. 왜냐하면 세금이 법인으로 가면 법인세가 20% 정도밖에 안 돼서 22% 정도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훨씬 세율을 적게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법인으로 해요. 법인이라는 건 개인 게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의 우리 대주주님께서는
회사 창업자께서는 이 회사는 내 거다. 그리고 이 회사는 내 거니까 자식에게 상속해 줘야 된다. 자식에게 또 상속해 줘야 된다. 삼성, LG 다 그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자기 회사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주주 친화적이지 않고 대주주 친화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회사의 가치를 PBR로 표현을 해요. 많이 요즘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다 알 거예요, 여러분들이. 회사의 가치를 PBR로 표현하는데 이거는 뭐냐면 PBR이 낮다, 0.3이다 이러면 이 회사가 1억, 지금 당장 팔면 1억인데 그 주식시장에서는 3천만 원의 가치만 쳐주는 거예요. 주식의 가격이 3천만 원 정도야, 시가총액이. 아니 지금 당장 팔면 1억인데 주식은 다 더해봐야 3천만 원밖에 안 돼. 이걸 보고 PBR이 0.3이라는 거예요. 이런 회사가 0.2가 되고 심지어 0.1 뭐 이런 회사도 있어. 청산하면 바로 그냥 차라리 회사 팔아가지고 주주한테 나눠주는 게 더 나은 그런 회사가 너무 많아. 근데 이것은 조작이 가능해요. 대주주가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주식을 계속 누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보통 이게 1까지 가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0.3이라뇨, 0.4라뇨. 근데 이거를 일부러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ROE를 줄인다든지 뭐 등등을 해서 사람을 더 쓴다든지 뭐 등 여러 가지 방법을 써가지고 10가지 방법은 동원할 수 있어. 주식의 가격을 계속 내릴 수 있거든요. 근데 주주 친화적인 상법 개정을 하면 그러면 이제 소액주주나 아니면 다른 왜 이제 사모펀드 같은 이제 그 좀 공격적인 그런 펀드 이런 데서 들어와 가지고 주주 그 회의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발언권이 더 세져서 그들이 이제 주주 회의를 통해서 이런 잘못된 것들을 하나하나 없앨 수 있거든요. 그러면 PBR의 가치를 1로 또는 심지어 더 높게 할 수 있죠. 우리나라가 PBR 가치가 좀 높은 게 카카오하고 이제 네이버가 좀 PBR이 이제 10배 정도, 12배 정도 이렇게 쳐주고 그러죠. 그거는 이제 미래 가치가 높다고 그렇게 해요. 세계에서 제일 PBR 가치가 높은 회사가 테슬라 같은 데죠. 테슬라는 다 팔면 1억 정도 되는데 주가는 180억 정도 되는 주가를 가지고 있어. 말도 안 되는 거지. 180배, 150배, 100배가 넘는 이런 가치를 지금 가지고 있는 게 테슬라예요. 그래서 테슬라는 너무 비싸다라고 하는데도 더 오를 거다 막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상법 개정을 하면 지금 3,000포인트잖아요? 50포인트 안 되는 2,950포인트인데 당대표나 뭐 이재명이나 또 이소영이나 누구나 다 사람들이 우리 민주당에서는 야 5,000포인트 무조건 만든다 라고 그렇게 지금 공약을 하고 막 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전쟁을 이기고 있다. 부동산하고 주식하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아까 말한 대로 만약에 진짜로 여기서 이 상법 개정이 예상대로 잘 움직여져서 PBR의 가치가 0.3에서 0.4, 0.8까지 또 1이 넘는 데까지 보통은 그래도 1.5는 PBR 평균 1.5는 돼야 되거든요. 대한민국이 그래도 성장하고 있는 나라라면 PBR 2까지는 아니더라도 1.5는 그냥 대부분 다 평균이 돼야 되거든요. 그거는 청산가치보다 성장가치를 더 쳐준다는 거니까 PBR이 높다는 것은 PBR이 20, 30 이런 거는 앞으로 대박 날 거라는 거고 PBR이 0.2, 0.1이라는 거는 미래가 없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제 상법 개정을 하면 이 PBR 가치를 제대로 쳐줄 것이다. 그러면 3,000에서 5,000 되게 많은 것 같아도 요 3,000이 2,400에서 3,000 된 거거든요. 2,400 깨져가지고 3,000 올라온 거예요. 그 2달 만에 두 달 만에 2,400 깨지고 3,000 다 돼가거든요. 요 3,000에서 3,300 전고점이 300, 3,300 뭐거든요.
10% 올라가면 3,300이거든요. 별로 이렇게 얼마 안 남았어요. 많이 올라가지고 3,300이 얼마 안 남았어. 되게 많이 남은 것 같아도. 그러면 4,000, 3,000에서 4,000 엄청 많은 것 같아도 하다가 4,000 되고 하다가 5,000 되고 이 PBR 가치를 쳐주면 정말 그렇게 되죠. 아까 말한 대로 PBR이 1.5까지 가면 그럼 8,000도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PBR이 워낙 낮아서 지금 3,000 겨우 오르고 있는데 PBR 우리나라 기업 가치를 제대로 이렇게 쳐주면 그러면 코스피가 8,000도 갈 수 있다. 그럴까? 네, 이러면 이제 이렇게 되면 참 좋을 것 같아도 너무 속상해집니다. 너무너무 속상해져요. 왜 속상해지겠습니까? 참 우리 그렇잖아요. 예전에 그 노무현 정권 때 땅값이 이렇게 아파트 값이 얼마나 올랐습니까? 노무현 정권 때 너무너무 몰랐어요. 그래 우리는 이렇게까지 쫙 올랐을 때 환호한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배 아파가지고 배 아파. 문재인 정권도 이만큼 올랐어요. 이만큼 올랐어. 그 환호한 사람도 있지만 그 땅을 치고 후회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렇게 지금 3,000에서 5,000 가면 그렇게 참 좋을 것 같아도 답답한 사람, 힘든 사람이 너무 많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이것은 일단은 믿음의 영역입니다. 이제 주식이 오르냐, 아니 부동산이 오르냐, 주식이 오르냐, 믿음의 영역.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영역에서 이것이 투자인지 아니면 이게 투기인지 이거 우리가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투기를 하면 믿음이 너무 강해서 그 몰빵하게 되거나 손해를 봐요. 이게 오른다라는 것은 그냥 기대지만 안 오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안 오를 수도 있고. 코인 같은 게 그렇잖아요. 제가 작년에 코인 막 설명을 해서 이만큼 오를 거다라고 그렇게 했지만 지금 안 오르고 바바바바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여기 와 있거든요. 그 모든 자산들은 반드시 오른다는 법칙은 없어요. 특히 이제 지금처럼 대한민국이 정체되어 있는 때는 부동산도 반드시 오른다는 보장이 없고 주식도 반드시 오른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모든 투자는 그래서 이렇게 분산 투자 그리고 분산 투자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제 나눠서 사는 걸 뭐라 하지? 분산 투자나 갑자기 생각 안 나네. 이제 포트폴리오. 그거 말고요. 이게 분산이 포트폴리오고 사더라도 당장 사는 게 아니라 조금씩 계속해서 천천히 뭐라 하지? 분할 매매? 분할 매수. 그래, 분할 매수를 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코스피가 2,900인데, 2,950인데요. 지금 이렇게 해서 더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뭐, 지금 보유하는 사람은 오르기만 하기를 바라겠지만, 그런 일은 없어요.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배 아프기 싫으면 지금부터 10만 원씩 사면 돼요. 5만 원씩, 10만 원씩, 만 원씩. 자기 가진 내가 100만 원 있으면 100만 원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오늘 만 원, 내일 다음 주에 만 원, 다음 주에 만 원. 그런데 신기하게 떨어지네? 그럼 2,700이나 800 되면 많이 떨어졌네? 이러면 이제 10만 원. 이러면 10만 원.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계속 올라가면 만 원의 3배를 그러니까 한 3만 원 내가 그래도 치킨 값은 벌었다 라고 낼 수가 있고 그렇지 않고 내려갈 수도 있으니까 혹시라도 내려간다면 다행이네. 이제 나도 이렇게 혹시 5천 가는 코스피에 나도 올라탈 수 있는 기회가 되네. 그러면 이제 내려가면 좋구나. 내려갈 때마다 2만 원, 3만 원, 4만 원, 5만 원, 10만 원.
그리고 올라가면 그때도 역시 만 원, 좀 줄여서 3만 원, 2만 원, 만 원 이렇게 더 올라가면 1,000원, 2,000원, 3,000원 더 계속 올라가도 사는 거예요. 올라가도 3,000원씩, 1,000원씩 떨어지면 다시 여기 이만큼 여기서 또 이만큼 있을 떨어질 땐 놔두는 거고요. 이렇게 여기서 또 계속 떨어지면 더 3만 원, 5만 원, 10만 원 이렇게 더 하면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면 지질 않아요. 지질 않고 보통 우리 마음은 올라가면 더 올라갈 것 같은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더 올라갈 것 같으니까 막 더 많이 들어가 올라갈 때 이러면 이제 그러면 큰일 나는 거다. 지금 현재 차트를 이렇게 보면 우리 3,300에서 이렇게 쭉 내려왔다가 2,200까지 내려왔다가 이만큼 올라갔다가 다시 이렇게 해서 가고 있는 거거든요. 요만큼 왔거든요. 작년에 2,880, 2,900까지 올라갔었어요. 2024년에 코스피가 3,300에서 2022년 가을 10월달 2,200을 찍고 다시 올라가서 2024년쯤 여름쯤에 2,900까지 올라갔었다고. 그리고 다시 또 내려서 2,400까지 내려갔다가 2,950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전 고점에 올라와 있어요. 보통 이렇게 주식이든 다른 모든 자산들의 값이 파동법에 의하면 내려왔다 올랐다 내려왔다 여기 전고점에 이르면 여기를 뚫고 올라가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한참 조정을 받아요. 조정을 받아서 이만큼 내려올 수도 있고 여기서 장시간 조정을 받다가 다시 또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돼서 올라오면 이 전고점에서 조정을 이렇게 받는다라는 거예요. 또 더 내려가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횡보하기도 하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다시 또 횡보했다가 올라갈 때가 있거든요. 그럼 여기 올라갈 때는 다시 또 올라간다라는 게 이제 보통 그 파동의 법칙 중에 하나니까 지금 조정받는 시기에 와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도 신기하게 조정받는 시기에 전쟁이 일어나네? 전쟁. 지금 이제 오늘도 많이 올랐다가 장박판에 하루 종일 계속 내렸거든요. 오후 내내. 그런 걸 보면 왜 내렸냐? 원자재 가격이 계속 올랐어요. 원유 가격, 천연가스가 계속 오른 거. 오후 아침에는 별로 안 오르다가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계속 원자재 가격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이 원유 가격이 오른다는 말은 지금 전쟁이 불안하다는 말이거든요. 전쟁에 대한 공포가 처음에는 정책을 이겼는데 정책이 전쟁을 이겼어요. 이겨가지고 그냥 막 전쟁도 불구하고 오르는 거야. 근데 지금 분위기 쎄한데 트럼프가 지금 G7 회의하다가 다시 돌아가고 뭐 좀 상황이 좀 시급하게 돌아가는 것 같은데 그래도 유가도 그러고 보니까 유가도 오르는데 야 이런 문제 아니야? 그래서 이제 오후에 툭툭툭툭 내려가고 그렇게 하는 일이 벌어졌거든요. 그럼 내일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은 굉장히 불안한 시기에 와 있습니다. 네. 요거 이렇게 저녁반에는 낮에 강의를 못 들어오잖아. 내가 요즘에 경제반을 새로 개강했잖아요. 네, 경제반 들어오면 다 듣는 강의인데 여러분들은 경제반 들어오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자, 132페이지 아랫단 밑에 네 번째 줄. 부처님 처음에 마음을 내고 중간에 자량을 쌓았고 나중에 원만한 정각을 이뤘는데 이것은 모든 중생에게 이익을 주기 위한 것이었다.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그 배당금 얘기를 하면서 은행에 적금 넣는 것은 바보다. 은행에 적금을 왜 넣냐? 은행의 적금보다 더 수익률이 좋은 것은 은행주다. 은행주의 배당금이다. 은행주 대신증권 옛날만 해도 9%
배당금 줬거든요. 1년에. 좀 많을 때는 10% 배당금이었고 지금은 이제 은행주들이 올라가지고 8% 7%대로 떨어졌지만 은행주의 대신증권 뭐 대신 이런 데는 많이 줬어. 그러면 은행이나 이제 그 증권주나 이런 데 들어가세요 라고 그렇게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보살님이 오늘 오셔가지고 봉투를 갑자기 내밀면서 스님 제가 스님 말 듣고 작년에 은행주인가요? 증권주를 샀는데요. 배당금 받았어요. 그래서 스님 배당금 드릴게요. 그래가지고 그 배당금 저 주시더라고. 어이 세상에. 그래서 배당금으로 맛있는 거 사줄까요? 배당금? 네. 잘 모를 때는 은행에 적금 넣지만 조금만 더 생각하면 이렇게 배당금, 뭐 채권의 배당, 또 이제 주식의 배당,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배당을 더 많이 줘요. 미국에는 6% 이상 주는 회사가 거의 없어요. 물론 이제 자사주를 다 소각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주식의 값이 막 올라가지고 미국 주식은 그래서 주식의 값이 원주가 올라가는 게 최고거든요. 배당 많이 주는 것보다. 근데 의외로 우리나라가 배당이 굉장히 높은데 주로 은행주들이 배당이 높아요. 왜 그렇게 됐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우리나라 은행주는 IMF가 되면서 우리나라 은행이 아니에요. 삼성전자도 우리나라 회사가 아니에요. 외국인 비율이 50%가 넘어요. 은행들도 50% 이상이 다 외국인들이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은행에 배당 파티를 하면 6% 이상, 뭐 7%, 8% 주는 데도 있어요. 배당 파티를 하면 그러면 대주주가 대부분 이제 주주의 대부분이 외국인이다 보니까요. 다 이제 외국 회사들에서 다 샀어. 그래가지고 쌌을 때 IMF 엄청 쌌었잖아요. 그때 많이 회사의 비중을 높였기 때문에 배당 때가 되면 환율이 갑자기 떨어지고 막 그래요. 왜냐하면 배당 받아가지고 원화를 달러로 바꾸니까 원화를 달러로 바꾸는 수요가 높아가지고 4월달 배당 많이 줬거든 옛날에. 지금은 이제 가을에도 주고 여름도 주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그때 되면 갑자기 원화 가격이 갑자기 절상이 떨어져 이렇게 하는 게 배당을 하도 많이 은행주에서 하도 많이 줘가지고 삼성전자도 대부분 외국인이 주주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가만 보면 5% 이상 6% 7%까지 배당 주는데 굉장히 많아요. 현대차도 지금 8%대로 배당 준다고 그러잖아요. 부처님이 처음에 마음을 내고 중간에 자량을 쌓았고 나중에 원만한 정각을 이뤘는데 이것은 모든 중생에게 이익을 주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설하는 모든 불법은 오로지 중생을 위해서 행한 것입니다. 그런즉 이루려는 중생의 이익은 두 가지로서 현재의 원만한 복된 과보와 구경의 안락이죠. 따라서 지금 여기서는 원만한 복보를 이루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강설하려면 모든 것은 구체적으로 하사 혹은 하사 일반적인 법률에 포함되어 있고 하사의 특별한 점은 금생을 크게 중요하지 않고 내세의 선치를 완전히 엮이는 것. 이게 수행을 사람의 세 가지 유형이라고 그러는데 하사, 중사, 상사 세 가지 유형이 있다. 사람에게는 하사는 내세, 공덕을 많이 짓는다. 착한 일 많이 하자. 착하게 살자. 왜냐하면 다음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서 수행하고 그래야 되니까 이러면 하사도예요. 중사도는 해탈을 중시해 여기에요. 개정회를 잘 지켜서 수행 정진해서 내가 해탈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상사도는 타인, 이타죠. 타인을 해탈하게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보고 하사, 중사, 상사로 얘기를 하는 거고, 여기에서 하사에 대해서 하사의 특별한 점은 금생을 크게 중요시 여기지 않고 내세의 선취를, 내세에 잘 태어나는 것을 완전히 얻기 위해서 선취를 이루려는 모든 인에 대한 수행을 하는 것이다. 도거론에서 구두가 모든 방편으로 윤회의 안락만을 위해 자기 이익을 찾는다면 그 사람은 하사임을 알아라. 다음에 잘 되려고 하는 것은 다사다. 영구한 안락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윤회에서 벗어난 해탈과 전지전능의 지위를 얻는 것이죠. 자, 영구의 안락.
이 중사도는 영구의 안락이죠. 이 하사도는 미래의 안락이에요. 일시적인 안락입니다. 근데 중사도는 영구적인 안락을 원해요. 그래서 윤회에서 벗어난 탈과 전지정은 이에 성문승과 영각승으로부터 시작하여 강설한 모든 법은 구체적으로 중사에 혹은 중사의 일반적인 법률 속에 포함된다. 중사란 제유를 혐오하기 때문이다. 제유라는 것은 중생을 말해요. 중생. 생명이 있는 것, 중생. 그러니까 제유라는 거, 모든 생명, 모든 중생. 그래서 이제 제유를 싫어한다. 중생 되기는 걸 싫어해. 윤회를 빨리 벗어나고 싶어. 다시 태어나고 싶지 않아. 윤회한다는 것이 싫어. 이게 이제 바로 제유를 혐오한다는 것이죠. 자신이 삼유에 벗어나서는 삼유라는 것이 아까 유라는 게 생명이 됐죠. 윤회에서 벗어나는 해탈을 얻기 위해 자기 방편의 길을 개정해 사막에 적용하는 수행을 말한다. 같이 읽을까요? 삼유의 안락을 던져버리고 악업의 본성에서 되돌아서서 자신의 청정막을 추구하는 자, 그 사람이 바로 중사다. 자, 석팽거론의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금강승과 바람일승에 의지하면 깨달음을 이룬다고 큰 스승과 부처님을 말하였으니 그 뜻이 여기에 종로라 했습니다. 모든 종지를 수행하는 방편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밀승의 대승과 바람일의 대승이죠. 이 두 가지가 상사부에 속합니다. 상사부는 다른 사람을 위한 대자비심으로부터 나오기에 유정의 모든 고통을 종식시키기 위해 성불하고자 육바람일과 두 단계의 품을 모두 공부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성불시켜야 되는 대자비심이 상사도라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경험한 고통에서 타인의 모든 고통을 말끔히 없애려고 원하는 자, 이 사람이 상사부다, 상사도다. 아까 이제 고통, 고생, 우리가 고생이 자기 성장을 이루는 사람 있는가 하면 고생이 저질이 되는, 질이 떨어지게 되는 그런 기준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었는데요. 여기서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상사부, 남을 위해 노력하는 자, 그러니까 발보살심자, 자기 성장을 원하는 자, 자기 성장 욕구를 가진 자, 이런 사람이 고생을 하면 성장이 되고, 욕심이 많은 사람은 고생하면 오히려 퇴보하게 되는 이런 것입니다. 이 상사부가 깨달음을 수행하는 방편은 바람일과 밀승 두 가지인데요. 아래에서 말하기로 한다. 삼사라는 단어는 섭결택분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 밖에 세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요. 유리가 아닌 것과 유리가 아닌 것이 아닌 것을 합친 계율의 유리를 올바르게 받아들인 자도 있다. 성문이 갖춘 계율과 유리를 올바르게 받아들인 자도 있는데 보살 계율의 유리를 올바르게 받아들인 자도 있다. 이들 중에서 첫 번째가 하등이고 두 번째가 중등이며 세 번째가 상등이다. 그 다음 135페이지 중간쯤에 3, 4부의 동문에 따라 순차적으로 인도하는 인상의 가르침은 둘로 나뉘는데요. 3, 4부의 동문에 의해서 인도하는 의의가 무엇인가? 자, 이러한 단계로 인도하는 인상을 나타내 보입니다. 이렇게 3, 4를 말했지만 상다도의 순서에는 다른 두 가지 길도 역시 빠짐없이 포함되기에 두 가지는 대승의 일부분 또는 지분이다. 그러니까 상사도, 하사도, 중사도, 하, 중, 상, 이것은 이제 따로따로 있는 것 같지만 따로 구분을 하긴 했지만 이 구분이 필요가 없다. 이제 사실은 이것이 융합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지 하사도만 따로 있고 중사도만 따로 있고 상사도만 하는 사람이 나는 중생을 위해서 살아요. 이렇게. 근데 저는 중생을 위해서 기도할게요. 이 하사도는 이제 보통 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이잖아요. 보시를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해. 보시하는 게 이제 뭐 이렇게 기도비 낸다든지 아니면 기부를 한다든지 이런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 있는 상사부를 닦는 사람은 보시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하나? 콩나물은 보살님들만 닦고 까고 여기에 스님은 콩나물을 안 까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스님도 법당 청소할 수 있는 거고, 신도분도 법당 청소, 스님도 보시할 수 있는 거고, 신도도 보시할 수 있는 거, 동시에 하는 거잖아요. 이게 하사도만 하는 게 아니라 중사도에 있는 사람도 하사도의 것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상, 중, 하라고 이렇게 돼 있어서 단계별로 올라가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그냥 상사도 사람은 하사도는 요것만 이만큼만 해도 되지만 중사도는 이것만큼 해야 되는 거고 상사도는 이만큼 다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사도를 닦는 사람은 굳이 나는 해탈에는 별 관심 없어. 그냥 난 다음 생에 그냥 잘 살면 돼. 이렇게 이제 하는데 중사도 사람들은 여기에 다음 생도 중요하고 나 해탈도 중요해. 나 해탈할 거야. 상사도는 이제 나 해탈도 중요한데 타인의 해탈이 더 중요해. 타인을 행복하게 타인을 해탈시키고 싶어. 그렇다고 다음 생은 안 중요하나? 다음 생도 다음 생도 계속 수행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 상사도는 하사도, 중사도, 상사도 다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 하사도라고 해서 그것만 하냐? 이 위에 있는 중사도의 길, 상사도의 길을 안 닦냐? 그건 또 아니다. 이 중사도, 상사도까지 간다는 것은 이게 결연의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중사도, 상사도, 하사도 이렇게 있는데 하사도에 있는 사람도 한 번씩 문득문득 나도 해탈하고 싶어. 그렇지. 여러분들도 지금이야 속세에 매여 있으니까 공덕 짓는 일도 잘 쉽지가 않죠. 근데 여러분들이 공덕을 짓기 시작하면 그래서 야 스님한테 공덕을 짓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 그래서 스님이 열심히 수행하고 그렇게 하는 거 보면 나도 좀 따라해야지. 그래서 나도 중사도 좀 해야지. 이 하사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은 중사도를 넘보지 말아라 이런 건 아니에요. 하사도 하려면 제대로 하다 보면 중사도 조금씩 하는데 다른 거는 중사도에 있는 사람은 그냥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여기까지 올라가서 하사도도 많이 하고 중사도 나 진짜 해탈 아니면 죽음을 달라 할 정도로 막 이렇게 하는 거고 상사도는 더 자비로워서 타인을 해탈시키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서 자기 수행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이제 이게 따로 나누긴 했어도 하사도에 있어도 남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해탈하게 하고 싶어. 이번엔 뭐 이렇게 생존 예수제를 해.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같이 우리 다 같이 기도하자. 생존 예수 기도를 그 3년에 한 번밖에 윤달밖에 안 하는데 야 너도 같이 하자. 너도 같이 하자. 너도 같이 하자. 이게 이제 다른 사람들도 불법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하사도에 있는 사람들도 해야지. 그런데 이제 상사도에 있는 사람은 그냥 자기 몸을 바쳐서 그렇게 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 말을 하는 거죠. 이렇게 3사를 말했지만 상사도의 순서에는 다른 두 가지 길도 역시 빠짐없이 포함되기에 이 두 가지는 대승의 일부분 또는 지분이다 했습니다. 개송을 같이 읽을까요? 비폭력과 진제, 시주를 받음과 범행, 모든 소유물의 포기는 참으로 선취행위다. 생사고를 잘 보고 여기서 벗어나보자. 사성제 길을 닦으면 두 가지지. 적정행위로다.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면 출리심의 한 가지 길일세. 제법이 공함을 깨닫고 중생에게 끝없는 자비의 물을 주고 끝없이 행하는 방법. 개송이 세 개의 개송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하사도, 가운데 중간쯤엔 사성제기를 닦는다 했으니까 중사도,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은 제법의 공함을 깨닫고 중생의 끝없는 자비의 물을 주니까 상사도를 말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단지 삼위의 안락을 얻는 곳으로 가는 하사도나 자신만의 생사윤회에서 벗어나는 곳으로 이끌어가는 중사도도 아니다. 이 양자의 공통된 일부 길은 상사도로 이끌어가는 것을 전제로 하고 상사도를 수행하는 지분으로 삼는다. 그러니까 융합적인 거예요.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위에서 말한 요의를 체득하기 위한 욕망을 가지려면 요의를 터득하기 위한 방편에 대해 중강신을 다 같이 말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수행 열심히 하세요. 이제 해탈해야죠.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스님이나 하시고요. 저는 그냥 이렇게 중생으로 살아갈게요.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거든요. 제가 좀 여러분들도 좀 해탈하세요. 이렇게 수행하고 깨달아 얻으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아직 멀었어요. 스님. 저는 중생으로 남아있을래요. 자꾸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스님만 해탈을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도 발심해서 나도 반드시 해탈을 해야지라는 그런 마음을 행동은 안 하더라도 마음이라도 그렇게. 자, 중광신론을 같이 읽어볼까요? 파도와 물거품처럼 이도 없는 몸을 이타의 연으로 삼아 수행하면 누가 수미산의 정상을 할지. 고귀한 자비심 갖춘 상사는 찰마다 열어주고 질병의 근본인 이 몸뚱이를 타인의 안락을 위한 근본으로 삼나니 전법의 뿔을 만났을 때 마땅하리라. 이 몸이 우리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지만 여기서는 파도와 물거품처럼 아무 의미도 없는 몸이다. 우리는 몸에 의미를 많이 두지 않습니까? 근데 몸에 의미를 두는 것은 우리의 욕구 중에 기본 욕구예요. 그러니까 근본 욕구예요. 몸에 의미를 항상 두게 돼 있어요. 그래야지 살아가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성, 합리적 사고 또는 이제 불교적 무아적 사고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내 몸이 그렇게 의미 있는 건가? 우리는 그렇게 내 몸뚱아리가 그렇게 세팅되어서 태어났어. 몸이 중요한 것으로 삼으라고 그냥 근본 욕구로 그냥 그렇게 생명의 그 시스템이 그래. 근데 사실 알고 보면 이 몸이라는 거는 부모님이 그 관계를 통해서 그 뱃속에 자궁 속에 태아가 나타났고 내 영혼이 거기에 들어가서 있었을 뿐이야. 그래서 태어나서 몸이 성장하긴 했지만 나중엔 결국은 이것이 죽고 나면 한 줌의 재로 남고 다 흩어져. 그러니까 자연 따라 인연 따라 이 몸뚱아리라는 게 이 지수화풍사대로 모여져서 그렇게 이렇게 살다가 나중에 인연이 닿으면 그냥 흩어져. 우리가 이 몸에 의미를 많이 두지만 저 산의 나무나 땅이나 바위랑 다른 게 뭐야, 이 몸뚱아리라는 게. 그래서 파도의 물거품, 파도와 물거품 같은 게 이 몸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고를 하면, 무아적 사고를 하면, 그러면 이 몸이라는 것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몸에 너무 내 것이라고 애착을 가지고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 게 아니라 이타의 인연으로 삼아서 이타의 연으로 삼아 수행하면 그러면 정상에 오를 수 있다. 보통 우리의 근본 욕구로 성적 그 타고난 그 욕구로 대접을 해줘서 내 몸을 아끼고 이러면 그러면 지옥이나 악의 축생처럼 악취로밖에 떨어지지 않지만 이 파도와 물거품처럼 생각해서 남을 위한 도구로 내 몸을 삼자. 내 몸을 남을 위한 도구로 삼자. 속세에서 내 몸을 남을 위한 도구로 삼으면 속세에서는 이용해 먹어요, 사람들이. 바보라면서. 근데 절에 다니는 사람이 그러면 당연한 거예요. 또 절에 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하면 이용을 좀 덜해, 사람들이. 속세에서는 내가 남을 그냥 위해서 살면 좀 바보 아니야? 이러는데 저 사람, 절에 다니면서 하면 저 사람은 종교적 신념이 있어. 이유가 있어서 저러는 거야. 또 불자들끼리 만나면 당연히 우리 만나서 같이 해외 봉사도 가자. 우리 만나서 같이 어디 봉사도 하자. 무슨 뭐 같이 보시를 해서 같이 탑을 세우자. 같이 뭐 불상을 세우자. 뭐 이렇게 하면서 우리끼리 이제 이렇게 보살행을 마음껏 무한히 할 수가 있어요. 고귀한 자비심을 갖춘 상사는 찰나마다 늙어 죽어가고 질병의 근본인 이 몸뚱이를 타인의 안락을 위해 근본으로 삼나니 그렇게 해야 되겠죠. 이 몸뚱이는 파도와 물거품 같은 거예요.
자, 정법의 횃불을 만났습니다. 팔무가를 버린 육아의 몸. 얼마나 좋아요. 우리 다른 사람 옆에만 딱 가면 여러분들 이 문만 나서서 다른데 딱 그 절밖에만 나가면 전부 다 팔무가예요. 팔무가. 우리는 팔유가, 육아 구족인데 팔무가, 불법을 만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다 세상에 널렸잖아요. 다행히 우리는 육아의 이 몸은 마땅히 상사부를 행할 수 있다. 예, 그래서 나의 몸은 파도와 물고기처럼 의의가 없어 질병의 곡간이며 끽해봐야 아파서 죽는 것밖에 더 합니까 우리가. 이 몸이라는 게 늙어가는 등의 중고가 거듭된 고통, 중은 거듭 중자죠. 늙어가 또 아프고 늙고 뭐 그래 생겨나는 뭐 중고가 생겨나는 몸이라고 생각해야 된다. 상사부의 행업으로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가치 있게 이끌어가리라고 생각하면서 대승에서 들어서야 한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상사로부터 이끌어가는 것이 잊지 맞을 것인데 매 하사와 중사의 일반적인 길을 닦아야 한다고 하는가. 이것은 두 개의 일반적인 길을 닦는 자체가 상사도를 생겨나게 하는 전제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사도 중사도 필요 없잖아요. 상사도만 하면 되는데 왜 하사도도 얘기하고 중사도도 얘기하냐 라면 이 하사도하고 중사도가 있기 때문에 상사도가 나타난다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중생이 있으니 부처가 있는 것이다. 부처만 어떻게 있냐. 중생이 있어서 부처가 아픈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으로 인해서 자비심이 일어나는 거지 아픈 사람이 하나도 없는 데서 무슨 자비심이 일어나느냐 이거예요. 천상에서는 자비심이 안 일어나요. 고통이 없고 아픈 사람이 없으니까 불쌍히 여길 존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세계는 불쌍히 여길 존재가 무수하게 많아요. 심지어 절에 안 다니는 사람도 불쌍하잖아. 왜 이렇게 부처님도 모르고 저렇게 살아? 이렇게까지도 불쌍하게 여길 수 있는 게 사람의. 그렇기 때문에 하사랑 중사랑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하사랑 중사가 상사도가 생겨나게 하는 전제가 된다. 이 이치는 아래. 그래서 이 순서대로 이끌어가는 두 가지 이유인데 첫 번째는 그리고 대승에 들어서는 임무는 보리심을 내는 것, 즉 발심하는 것이다. 만일 상속 속에서 이 마음을 냈다면 입보리론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대요. 같이 읽을까요? 찰나의 보리심을 일으키면 생자인 간무간에 선서의 아들이라 일컬으리. 그래서 보리심을 일으키면 이게 선서라는 건 부처님을 말해요. 보리심을 일으키면 어떤 사람이라도 고난에 빠진 사람도 부처님의 아들이라 일컫는다 했습니다. 부처의 아들이나 보살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다면 그 몸도 대승에 들어가지만 보리심이 쇠퇴하면 대승 안에서 밖으로 밀려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대승에 들어가려고 하는 자는 여러 방편으로 이 마음을 일으키도록 힘써야 된다. 자, 이 마음을 일으키자면 먼저 발심의 이점을 수행해서 이로운 점에 대한 큰 기쁨을 진심으로 증장시켜야 되고 가행 7법에 귀의하는 등 여러 가지가 필요하다고. 이 보리심에 대한 이로움을 큰 기쁨으로 이게 의도적으로 난 불법 이게 참 사람 만나는 거 사람 된 것이 너무 좋다라는 것은 일부러 그래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거든요. 불법 만나는 것이 너무 좋다. 이거 만나기 어려운 법인데 진짜 만나서 너무 좋다. 일부러라도 그렇게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수행이다. 일부러라도 나 사람 된 게 너무 좋고 불법 만나는 게 너무 좋아 라고 자꾸 생각을 유도해야 되죠. 그리고 더불어서 가행칠법까지 해야 된다. 가행칠법은 이제 보현행원을 말해요. 예배 공양하고 공경하고 찬탄하고 참여하고 수의하고 건청하고 법륜을 굴려달라고 청법하고 또 부처님 계시라고 하고 또 청불 회양하고 이렇게 보현행원을 7가지로 줄인 것을 이 앞전에 공부했어요. 그래서 가행칠법에 귀의하는 등 여러 가지가 필요하다고 보리도의 단계를 제시한 가장 훌륭한 경론인 집학론과 입보리론에서 말했습니다. 그런즉 언급한 이점을 다시 귀납하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현재 이익과 구경의 이익이에요.
현재 이익은 악취에 떨어지지 않는 것, 또 선취로 태어나는 것, 이것이 현재 이익이고, 이런 마음을 일으킨다면 과거에 쌓은 모든 악취와 인을 소멸시켜주죠. 그리고 미래에 쌓이게 될 것들을 끊어버리게 됩니다. 단 과거에 쌓인 선취는 인도 그 마음도 잡혀 더 크게 증장되고, 새로 짓는 선취도 그 마음에 의해서 전면적으로 일으켜져서 무궁무진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구경의 의의인 해탈과 모든 종지 또한 이 보리심에 의해서 쉽게 얻을 수 있게 되는데요. 먼저 무엇보다도 현재 이익과 구경의 이익을 얻으려는 진실한 바람이 없다면 이런 모든 이익은 참으로 발심하는 데서 나오므로 마음을 내는데 노력하시오라고 말만 한다면 빈말이 되고 말 것이다. 자기 상속을 관찰해 본다면 이것은 명백해진다. 그러므로 원만한 복부와 영